2024년 2월의 마지막 날 서울 변두리의 한솔고등학교 강당은 졸업식과 퇴임식이 겹쳐 북적였습니다. 37년간 교단에 섰던 김성호 교장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상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교사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수학교사로 시작해 교감 그리고 교장까지 그의 삶은 오로지 교육 두 글자에 바쳐졌습니다. 학생들의 합창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후배 교사들이 전해준 꽃다발과 수백 통의 손편지가 그의 퇴임을 축하했습니다. 나름 괜찮게 살아왔구나.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교실이 없다는 허탈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퇴임식 후 교장실로 돌아온 그는 서류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퇴직금 수령 방식 선택 서류였습니다. 3억 5천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 교사들은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택했지만 김성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는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강력히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방황하는 아들 민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평생 교육자로만 살아온 자신이 남은 인생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지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숙은 늘 신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일시금으로 받을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노후 자금 전부인데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달 고정 수입이 있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김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 하지만 민준이 때문에 그래요. 그 애 아직도 저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돈으로 민준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요. 민준은 명문대 공대 졸업 후 한때 잘나가던 IT 벤처기업에 취직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거품이 꺼지면서 회사는 부도났고 이후 몇 번의 스타트업 창업 시도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현재 무기력하게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김성호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민준은 분명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과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김성호는 믿었습니다. 이 퇴직금이 아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 나이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내 삶을 위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김성호의 눈빛은 흔들림 속에서도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남편의 눈을 말없이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퇴직금 전부를 그렇게 쓰는 건 정말 위험해요.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지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평생 가르치던 사람인데 설마 그렇게 무모하게 하겠어요.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승부라고 생각해줘요. 내가 당신과 민준이 어깨 펴줄게요. 그날 밤 김성호는 잠 못 이루고 퇴직금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일시금 수령 항목에 체크를 하려던 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미지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과연 그의 선택이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안겨줄까? 2024년 봄의 문턱에서 김성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퇴직 후 며칠 김성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거액의 퇴직금이 그의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뿌듯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먼저 아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민준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성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단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버지로서 도와주고 싶구나.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평소와 달리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최근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민준의 말에 김성호는 물론 아내 지숙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은 평소 재테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투자? 무슨 투자 말이야? 지숙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주식 리딩방이 있어요. 거기서 추천해주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해서. 민주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액으로 해보고 있는데 수익률이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저한테 조금만 더 투자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걸로 아버지 노후까지 책임질게요. 민주는 흥분한 듯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차트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 그리고 매일같이 찍혀 올라가는 수익률 그래프가 김성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면 구석에는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전문가, 리딩이라는 문구들이 번쩍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속한 리딩방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자신들이 투자하는 기술주가 미래에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기회예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전문가님들이 그러세요. 이 기회만 잡으면 저희 가족 모두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김성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무언가에 열정을 보인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투자 방식과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내 지숙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언제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 그리고 저런 리딩방 같은 건 대부분 사기야. 우리 평생 모은 돈을 위험한데 쓸 수는 없어. 그러나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은행 이자만으로는 답이 없어요. 전문가님들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손해 볼 일 없다고요. 제가 성공해서 엄마, 아버지 어깨에 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민준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했던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밤 김성호는 밤늦게까지 민준이 보여준 투자 설명서와 리딩방 홍보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 속에서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만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규칙과 원칙을 중시하며 살아온 교육자였습니다. 투자는 그에게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내 지숙은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나이엔 안정적인 게 최고예요. 저런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제발 연금으로 받아요. 김성호는 아내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깊은 부채감과 그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래, 민준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젠 은행 이자만으로는 답이 없어. 이 돈으로 민준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결국 그는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김성호는 퇴직금 3억 5천만 원 중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민준의 투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 과연 그의 선택이 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까? 김성호의 노년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투자의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후 김성호의 마음은 매일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첫 달부터 수익률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민준의 투자 계좌는 매일같이 불어났고 한 달 만에 원금의 10%가 넘는 수익이 찍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보세요, 벌써 1,5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민준은 활짝 웃으며 김성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던 아들이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김성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 지숙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눈에 보이는 수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네요, 민준아. 내가 대단하다. 이대로만 가면 우리 노후 걱정 없겠네. 김성호는 민준의 투자 성공을 보며 남은 퇴직금으로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수학을 가르치며 책에 파묻혀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노년에는 이렇다 할 취미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서점 겸 북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책 향기 가득한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은 퇴직금 2억 원에 모자란 부부는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습니다. 그렇게 총 2억 5천만 원의 자금으로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해보니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평생 교육자적 감각이 작용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아내 지숙은 처음에는 아들이 투자해서 번 돈으로 노후 자금이 충당되리라 믿고 안도했지만 남편이 또다시 목돈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자 다시 걱정했습니다. 여보, 또 사업이에요. 우리가 무슨 식당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평생 책만 보고 사시더니 결국 서점 주인이 되네요. 아내의 말에는 걱정 반 그리고 이해심 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내 마지막 꿈이야. 사람들이 편하게 책을 읽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김성호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박하게 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직접 책꽂이를 만들고 손수 테이블을 배치하며 벽에는 좋아하는 시 구절들을 써 붙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가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2024년 여름, 김성호의 작은 북카페 지혜의 숲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 코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고 어른들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멋진 곳을 만드시다니 대단하세요.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김성호는 오랜만에 교단에서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책을 추천해주고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삶의 보람을 느끼는 나날이었습니다. 북카페는 그의 노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민준의 투자 수익에 대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매일같이 자신의 투자 수익을 자랑했지만 김성호는 그 투자의 실체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달콤한 시간들이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 전에 고요라는 것을. 북카페 지혜의 숲은 여름 내내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김성호는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람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내 지숙도 종종 북카페에 들러 남편을 도왔고 민준이의 투자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덕분에 가족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어오면서 김성호의 마음속에 드리웠던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고 김성호의 눈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준아, 요즘 투자 상황은 어떠니? 괜찮은 거지?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요. 거시 경제 상황이 불안해서 잠시 하락장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가님들이 곧 회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민준의 말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감만이 맴돌았습니다. 김성호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투자 현황을 자세히 보여달라고 했지만 민준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곧 회복될 거야, 지금이 기회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직접 민준이 말한 주식 리딩방을 찾아봤습니다.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에는 해당 리딩방에 대한 찬양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며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성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한편 북카페 지혜의 숲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평일 낮에는 빈 테이블이 절반 이상이었고 주말에도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혹시 자신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독서 모임을 열고 작가 초청 강연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점에 들여놓은 책들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위주로 주문했지만 예상보다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대출 이자 부담은 점점 커졌고 겨울철 난방비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북카페 운영은 김성호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자본을 요구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밤 민주는 김성호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망친 것 같아요.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성호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투자한 1억 5천만 원이 이미 거의 다 날아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장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그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는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하는 코인 투자에까지 손을 댔고 그마저도 폭락하면서 순식간에 총 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어요. 죄송합니다. 김성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아들이 남긴 빚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는 물론 아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날아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투자금을 건넨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달콤했던 첫 달의 환희는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김성호의 노년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고백은 김성호에게 거대한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아들의 빚과 사라진 퇴직금의 절반. 그의 노후 계획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성호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아내 지숙에게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죄책감과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서울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북카페 지혜의 숲은 매일 아침 문을 열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강추위는 물론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여파가 서민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책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보다는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김성호는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틀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홀로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내내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오랜 꿈이었던 북카페는 이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적자가 너무 심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아내 지숙은 북카페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에게 민준의 투자 실패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김성호는 북카페의 적자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가 봐. 봄 되면 다시 나아질 거야. 김성호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 섞인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쌓여가는 재고, 줄어드는 손님, 그리고 끝없이 나가는 고정 지출. 김성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가계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우리 북카페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김성호의 말에 지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들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 서점을 아끼는지 아는데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요.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2025년 봄 지혜의 숲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개업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폐업 과정은 김성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비용, 남은 책 재고 처리, 그리고 상가 임대 계약 위약금까지. 북카페 운영으로 인한 추가 손실은 그의 남은 퇴직금마저 잠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준의 투자 실패로 인한 빚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와 문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아들을 대신해 그들의 전화를 받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어.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책임져야지. 그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사실을 아내 지숙에게 고백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김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의 투자 실패와 그로 인해 발생한 3억 원이 넘는 빚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지숙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평생 모은 돈을, 우리 노후 자금을. 지숙은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김성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 지숙은 김성호에게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떠났고 민주는 죄책감에 집을 나섰습니다. 텅 빈 집, 김성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파트 담보대출 잔금과 끝없이 밀려오는 빚, 독촉, 그리고 허망하게 사라진 꿈과 가족의 빈자리뿐이었습니다. 그의 노년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숙이 친정으로 떠나고 아들 민준마저 집을 나간 뒤 김성호는 철저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빈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적막감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을 잃고 온 보금자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밀린 대출금과 사채 이자를 갚는데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김성호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좁고 습한 방. 창문으로는 햇빛이 벽의 절반도 채 비추지 못했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덩그러니 놓인 이삿짐 상자들 사이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바쳤는데 내 마지막은 이토록 초라하구나. 절망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쓰레기 수거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김성호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등록했습니다. 그의 일은 공원 환경미화 교장이라는 명함을 내려놓고 빗자루와 쓰레기 집게를 들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날이면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겨울에는 손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김 교장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어느 날 공원을 청소하던 김성호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과거에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김성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운동 삼아 하는 거지. 너는 잘 지내고 있니? 그는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씁쓸한 현실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교장이 이제는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노인이라니.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루 일당 3만 원. 퇴직금 3억 5천만 원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마다 동료 노인들과 함께 허름한 식당에서 싼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젊었을 때 상상했던 노년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해외여행도 가고 못다한 취미생활도 즐기리라 꿈꿨는데 현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좁은 반지하 방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의 존경 어린 눈빛, 동료 교사들의 인정, 그리고 번듯한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웃던 가족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나는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그를 잠식했습니다. 아내 지숙에게서는 가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 챙기세요. 짧은 메시지 속에는 그녀의 차가운 마음과 그들 사이에 깊어진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는 있을까? 걱정과 함께 아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맡긴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반지하라는 공간은 그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추락한 삶의 위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낮에는 세상 아래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씨름하는 곳. 그는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이 다름 아닌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자신의 그릇된 욕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성호는 그렇게 차갑고 잔인한 현실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한 뒤 김성호의 일상은 공원 환경미화와 외로운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절망감만이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내 지숙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고 아들 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 민준의 투자 실패 때문이라는 원망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2025년 가을의 어느 날 김성호는 여느 때처럼 공원 구석의 벤치에 앉아 낡은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낡은 손수레에 폐지 뭉치를 가득 싣고 오는 모습. 그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유심히 살펴보니 그 뒷모습은 다름 아닌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공원 주변을 배회하더니 김성호가 앉아있는 벤치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성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김성호의 아픈 손가락, 민준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차마 먼저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김성호가 앉은 벤치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폐지 수레를 세우고는 지친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김성호는 민준의 휴대폰 화면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과거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며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도 자신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낡은 휴대폰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를 낮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 저 괜찮아요. 네, 밥은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해서 밝은 척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김성호는 아내가 민준이와도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아들의 흐느낌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아들을 향했던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역시 아버지의 퇴직금을 날렸다는 죄책감과 그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에 홀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김성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김성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괜찮아. 다 아버지 잘못이다. 아버지가 너를 너무 믿었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김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공원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는 어색하지만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김성호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공원에서 민준과의 예상치 못한 재회 이후 김성호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향했던 원망의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아들 역시 자신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호는 민준에게 저녁을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할까? 오늘 저녁은 아버지가 살게. 민준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부자는 오랜만에 마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성호는 먼저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힘들었지? 아버지도 미안하다. 김성호의 말에 민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소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아버지 퇴직금도 북카페도 엄마까지 저 때문에.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막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성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내 잘못만은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고 욕심을 부렸어.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단다. 어떻게든 너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뿐이야. 그제야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눈이 멀었죠. 리딩방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어요. 처음엔 돈이 막 불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손실을 만회하려고 대출까지 받고 코인에까지 손을 댔는데 결국 모든 게 사라졌어요. 민주는 자신이 투자에 실패한 후 죄책감과 절망감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릴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랑도 연락은 하고 있지만 엄마한테는 절대 제가 폐지 줍는다고 말 못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아들의 처절한 고백에 김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힘겨운 싸움을 몰라주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동시에 민준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대견함과 함께 깊은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김성호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장마차의 낡은 조명 아래 부자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어떤 질책도 위로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재회는 김성호의 삶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이제 그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민준과의 재회 후 김성호는 아들 곁에서 작은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폐지를 줍고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고 김성호는 공원 환경미화 일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낡은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성호에게 아내 지숙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민준이 만났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부자의 재회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당신한테만 화를 냈나 봐요. 나도 너무 힘들어서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지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성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를 향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니야, 지숙아.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당신이 화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그만해요, 당신.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예요. 나 당신한테 다시 가고 싶어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아내의 말에 김성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족으로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며칠 뒤 지숙은 작은 짐을 들고 김성호의 반지하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좁고 눅눅한 방이었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그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방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끓인 김치찌개는 소박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대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일어서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노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다 빈털터리가 된 부모, 황혼 이혼으로 홀로 남겨진 이들. 그들은 각자의 뼈아픈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게 더 큰 상처입니다. 한 어르신의 말이 김성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과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실패가 단지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성호는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로 나서 고령층 투자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길을 피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강의에서 하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쉽게 벌 수 있다는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주식 리딩방, 코인 투자 등 고수익을 믿기로 한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돕는답시고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다 큰 성인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감싸 안으려 하면 결국 부모도 무너지고 자식도 제 힘으로 설 기회를 잃게 됩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복지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김성호는 더 이상 실패한 교장도 불행한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을 청소하고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생활합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고되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지숙과 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민준은 주말마다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비록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근처를 지나갈 때면 김성호는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한때 그의 꿈이었던 북카페 지혜 숲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선택과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연금을 선택했더라면, 민준이에게 그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고령층 투자 피해 예방 강의는 이제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다른 노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집, 그리고 가족까지도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한탕주의식 투자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을 믿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일어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강의는 늘 잔잔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강의가 끝난 후 김성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자식에게 돈을 다 잃고 희망을 잃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성호는 그 할머니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장이라는 명함도 물질적인 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아들 민주는 여전히 빚을 갖고 있었지만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김성호에게 찾아와 함께 폐지를 줍거나 작은 식당에서 밥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김성호의 반지하 원룸에서 함께 살며 매일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김성호의 황후는 결코 화려하거나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지하 방에 살고 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깨달음과 다시 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회는 이제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보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성호는 오늘도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성호 교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노후 자금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한탕주의식 투자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연금처럼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입원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물질적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큰 성인 자녀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나 희생은 자녀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적절한 거리와 믿음,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우리는 김성호 교장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셋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성호 교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타인의 교훈으로 삼아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잃었지만 정신적인 풍요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노후를 고민하는 분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현명한 선택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